기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이에도 조금 많이 쉬셨죠? 잘 쉬셨죠? 자, 이제 3기를 또 새로 이어서 시작해서 이제 논어를 또 나머지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1편부터 10편까지 이렇게 이제 논어를 공부를 해 보셨으니까 이제 한문 언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어떤 한문의 어떤 문장 구조, 또 어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접해왔던 것들이 논어에서 유래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물론 당연히 그러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그걸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어서 이렇게 논어를 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지는 못해요. 저도 가능한 한 좀 빨리 나가고 싶긴 한데, 또 이렇게 문장을 꼼꼼히 하나라도 다 정확하게 읽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논어를 발췌해서 읽게 되면,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하고 지금도 이제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읽게 되면, 물론 상당히 이제 편리하고 실용적이긴 한데, 또 이렇게 한 텍스트라는 것이 그 텍스트가 갖는 맥락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현실에 맞지 않거나 또는 별 재미가 없거나 의미가 그렇게 약한 이런 것이라고 해서 건너뛰어 버리면 또 뭔가 찝찝함이 남습니다. 우리가 논어라는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정독해보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좀 재미없더라도 또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두 기가량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좀 이렇게 논어의 어떤 문장의 이면에 담겨 있는 철학이라든가 또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그건 정말 하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호남학과에서 이 강의를 개설한 궁극 목적, 원래 목적이 일단은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제 읽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이면에 담겨 있는 설명들을 곁들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제 한문을 전문으로 강습하는 그런 강습 기관에서조차도 논어나 맹자 같은 거를 정말 좀 한 권을 제대로 정독하려면 주당 이틀에 3시간씩 하려 해도 한 1년가량 거의 걸린다고 해요. 그 정도로, 거기다가 주석까지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이 논어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접하고 공부를 하겠다 하면 상당히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한 문화가 이렇게 놓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성취를 그걸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접하려고 하면 단기간 안에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논어 한 권은 제가 평생 한번 끝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서두가 길었어요. 자, 선진편입니다. 논어 집주 권지 10일 선진 제11. 자, 여기에 대해서 서문이 또 짤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주자가 붙인 것 같은데요. 일단 서문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또 의미만 전해드리고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편은 다평 제자 현부 범 25장, 이렇게 해서 이 선진편에 대한 기본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이 편은 다평 제자 현부. 그러면 여기서 평이 중심 수로를 이루고 있죠. 평했다, 평한다, 평가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거기에 목적어가 되는 것이 제자의 현부죠. 제자의 현부라는 게 일종의 요 안에서 역시 한 문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자가 현하다 또는 부하다. 어떤 형용사 뒤에 부가 붙으면 그것은 형용사나 동사 뒤에 부가 붙으면
보통 선택적인 것이 되죠. 뭐 이냐 아니냐 이런. 그래서 우리말로 아니냐 아니다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하면 돼요. 우리가 마치 그 현실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가운데도 왈가 왈부 하듯이 또는 뭐 여부가 있느냐 할 때 여부 하듯이 또는 뭐 가부를 묻는다 하듯이 이렇게 부가 붙으면 인가 아닌가 할 때 그 아닌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현부 그러면 제자가 현한가 아닌가. 현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보통 이제 새기기는 어질현 이렇게 새기지만 어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질인과 어질현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질현은 아무래도 능력이라든가 영향력, 뭐 유능함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지적인 소양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의 그러한 점을 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라고 하는 글자는 당연히 평이라는 것이 수르기 때문에 그 수르를 다시 보충해주는 부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물론 다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많이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언어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면 뭐 대부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수 뭐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선진편은 전반적으로 크게 제자의 현부를 평가한 내용이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항목은 총 25개다. 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 장자지만 우리 오늘날 영어 문장에서 말하는 센텐스 또는 국어에서 말하는 센텐스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국어에서는 주어 하나와 수어 하나, 근대적 언어학에서 말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어 하나와 수어 하나로 연결된 독립된 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은 그러한 것들이 두세 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 국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문단에 가까운 것이 장이. 그래서 짧은 문단도 물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두 문장으로 된 문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게 장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로는 그런 의미 맥락을 가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문장과 같은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이나 대학에는 장구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과 구를 재배열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습니다. 논어나 맹자는 그냥 집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대학과 중용은 대학 장구, 중용 장구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총 2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장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시왈, 차편은 기, 민작은 언행자, 사이, 기일, 직, 칭, 민자, 의, 민시, 문인, 소기야. 호시왈, 차편은 호시는 아마 호갱으로 짐작이 되는데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호시는 어쨌든 호왕국, 호갱 이런 호상학파에 속하는 이제 남학 경상 언저리에서 그쪽에 이제 터를 잡고 있던 학파였는데 장식 남헌 장식이라고 하는 주자의 아주 중요한 논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학문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호안국, 호갱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호갱의 말로 제가 생각이 되는 짐작이 되는데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차편은 기, 민작은 언행자, 사이, 기일 이렇게 기록했다. 이 편은 기록했다 이 말이죠. 기록한다. 이 편은 기록한다 또는 기록했다. 이제 민작은 언행자, 민작은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이렇게 기, 민작은 언행자가 차편은 기, 민작은 언행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민작은의 언행을 기록한 것 자가 거기에 걸리죠. 그러면 이게 실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민작은 언행자, 여기가 사이, 기일, 직칭, 민자. 근데 직접 민작은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넷이다. 민작은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넷이다. 기일은 그 가운데 하나는 직칭 민자, 직접 민자라고 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민자건 이렇게 말했는데 네 개 중에 하나에서는 민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시 문인속이야. 의는 의심하다, 이제 의심컨대 뭐 이렇게 약간의 원래는 의심스럽다, 의혹한다, 뭐 의문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수로처럼 쓰였지만 우리 언어 맥락 속에서는 약간 부사적으로 봐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의심컨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민시 문인속이야. 민시의 문인이 기록한 바이다. 민시의 문인이 기록한 바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민시의 문인이 기록한 바로 생각된다. 의심된다. 여기서 의심된다 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의심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렇게 짐작하거나 추정하거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의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 아주 간단한 그런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민자 이렇게 됐을 때는 민자건의 제자들이 민자건의 언행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그런 예를 몇 번 봤죠. 증자, 유자 이런 경우에. 증삼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은 대부분 증자왈 이렇게 되어 있고 유약의 제자들에서 유래한 텍스트는 유자왈 이렇게 되어 있듯이 여기도 선진편에도 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 개 있는데 이런 것은 민자건의 학파에서 유래한 거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넘어가기도 또 쉬운, 대충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는 학습 연습을 해놓으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계속 학습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보면 점점 더 우리가 섬세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서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자이왈 선진이 예약의 야인야요 후진이 예약의 군자야 이라 하나니 여용지즉 오종선진호리라.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선진이 예약의 야인야요 후진이 예약의 군자야 이라 하나니 여용지즉 오종선진호리라. 여기서 자왈 선진이부터 오종선진호리라 요게 한 장이에요. 독립된 한 장. 그리고 선진이 예약에 요게 한국, 군자야까지가 한국, 여용지즉 오종선진호리라 요게 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국구를 그렇게 나눈다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은 언해를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봐 드릴게요. 언해가 어떤 조선시대 사람이 이해했던 언어 방식과 우리 현대 언어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라샤대 선진이 예와 악에 야인이요 후진이 예와 악에 군자이라 하나니 여용지적 오종 선진홀이라 만일 용하면 내 선진을 조철이라. 자, 역시 공자가 한 말이라서 그대로 어록체로서 그대로 자왈 이렇게 바로 연결했습니다. 선진예약 야인야. 요게 이제 한 문장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한 문장이 되겠죠. 독립된 선진이 예약에 대해 예약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선진이 예약에 대하여 요거는 예약은 사실상은 부사구처럼 쓰인 거죠. 부사구? 전치사구 같은 거, 전치사구.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제, 예약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예약이, 거기에 한 구가 되는데, 이건 사실상은, 부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선지는 야인이다. 요게, 주어와 수로 관계를 이루고 있죠. 선지는 야인이다. 그럼 어디에 대해서? 예악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되죠. 선진과 후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진과 후진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선진국 후진국 하듯이 선진 후진이 앞에 나온 또는 뒤에 나온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 전배 후배 선배 후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자의 제자 그룹 속에
또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공자가 이제 말하자면 관계한 학자 그룹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근데 예학에 대해서 선지는 야인스러웠다. 야인이다라는 말, 야라고 하는 말은 교외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석이 있듯이 교라고 하는 어떤 성읍의 바깥을 교라고 하는데 이 교에서 더 밖에 있는 요걸 교외라고 그랬죠. 교회 밖. 여기를 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 시대에 이제 함경도 이북에 두만강 건너 그 이북 사람들 또는 두만강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야라고 부르는 거는 공식적인 국가 기구나 정치 체제 안에 편입되지 못한 또는 정치 질서 안에 편입되지 않은 이런 사람을 그러면서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여진족을 야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대 중국 사회에서 야는 실제로 농사 짓고 뭐 생산만 하고 아주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이나 교양에 이런 것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미이죠. 그야말로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과 같다 이 말은 선진의 경우는 야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야인이라는 말은 진짜 야인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러면 야인스럽다. 그럼 야인스럽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예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투박하다. 우리가 앞에 질승문즉 야, 문승질즉 사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한 적이 있었죠. 논어 앞에서. 그러면 문질이 이제 질이 더 우세한 사람은 야고, 이걸 문이 우세한 사람은 사다 이렇게 이제 공자가 평가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 그대로 다듬지 않은 이런 의미, 바탕 그대로. 그러면 이 선진이 예학에 대해서는 야인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예학을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예학을 운영하거나 예학을 실행하거나 예학에 접근하거나 예학을 하는 방식이 투박하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후진이 예학의 군자야 이 말은 후진의 경우는 후배의 경우 조금 더 근대적인 공자와 가까운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예학에 대하여 군자답더라. 군자답다라는 말은 훨씬 세련됐고 그런 의미죠. 그래도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런 군자들은 군자라는 어휘 자체의 유래를 보더라도 세습적인 귀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들이, 계층들이죠. 그러니까 훨씬 세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학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예학기에 접한 그런 학습이라든가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됐고 그런데 이제 이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용지 즉 오종선진홀이라 이게 이제 공자의 이제 수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진과 후진 선진은 야인이고 후진은 군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태도를 수례를 하고 있죠. 하고 즉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아주 전형적인 가정문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영어로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하면 전형적으로 가정문 같은 조건 또는 가정문. 그럼 여는 만일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 같으면 우리말로도 뭐뭐 할 것 같으면 식의 여 뒤에 뭐가 들어가. 즉이 앞에 것을 조건으로 받아가지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 곧 뭐뭐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용지라면 쓴다면 그들을 이래 해당하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 그들은 선진 또는 후진의 경우를 말하죠. 선진이나 후진을 예학과 관련해서 이제 예학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선진을 사용했다 후진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안 나타나 있죠. 그러나 용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는 타동사하고 목적어를 대동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를
지시해주기 위해 지라는 글자를 붙여 놓았죠. 그래서 사용한다면, 등용한다면, 써먹는다면, 그 말이죠. 오종 선진오려. 나는 선진을 따르겠다. 선진을 쫓겠다. 선진의 방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이제 후진에 아주 세련된, 그러니까 형식만, 어떤 의미에서 형식만 남은, 예약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너무 형식적으로 세련되기만 한, 내용과 알맹이는 없는, 허례허식 같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예약의 원래 정신에 충실했던, 또는 그것이 그대로, 온전해 있었던, 선배의, 그 선진의 형칙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예약을 쓰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 읽고 또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왈 선진이 예약의 야있냐요. 후진이 예약의 군자야 이라 하나니. 이라 하나니라고 언어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건 공자의 말이라기보다도 그 당시 그 통용되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라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한문 문장 자체는 없는데 어떻게 라하나니라고 하게 됐냐. 이렇게 이제 마치 그 당시 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아마 우리한테 논어가 이렇게 전래될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훈고를 하고, 말하자면 논어를 읽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대대로 전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읽혔던 걸로 여겨집니다. 이런 흔적은 우리가 논어에서는 그 맥락이 우리가 논어 텍스트는 그 당시께 남아있지 않아가 잘 모르지만 불경에는 보면 그게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불경 같은 경우는 각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뾰족한 그런 대나무 꼬챙이나 뭐 불 같은 걸 가지고 어디서 끊어 읽고 어떻게 끊어 읽고 훈을 어떻게 달고 하는 것을 표시되어 있는 게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렇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논어가 들어올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읽어라 하고 전승이 됐을 거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가서 배워왔건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가져와서 읽었건 어쨌든 하나니 형태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진이 예약이 야있냐요 후진이 예약이 군자야라 이 말은 공자의 말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훈고하는 형태로 이미 전승이 되어 왔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공자의 말은 여용지즉 오종선진호려고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이왈 종아 진체자이 개불급 문야 이로다. 덕행의 안연 민작은 연배구 중궁이요. 언어엔 제아 자공이요. 정사엔 염류계로이요. 문학엔 자유자하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이왈 종아 진체자이 개불급 문야 이로다. 덕행엔 안연 민작은 연배구 중궁이요. 언어엔 제아 자공이요. 정사엔 염류계로이요. 문학엔 자유자하이니라. 이제 자이 가라샤대 나를 진체에 정하였던 자이 다 문에 믿지 아니하였도다. 덕행에는 안연과 민자근과 연배구와 중궁이요. 언어에는 제아와 자궁이요. 정사에는 염류와 계로이요.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이니라. 자, 종아어 진체자. 여기 하나의 주어 구를 이루고 있죠. 종은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고, 아는 나를이라고 하는 목적어죠. 나를 따르다. 그리고 진체자는 역시 전치사구로서 나를 어디에서 장소, 공간 이걸 지칭해주는 전치사구가 되죠. 그러했던 자, 나를 따랐던 자, 어디에서? 진체에서. 그럼 진체라고 하는 건 진나라와 채나라라고 하는 춘추시대의 작은 지방 제후국이었는데, 요 진체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일생에서는 굉장히 가장 말하자면 실존적으로 어려웠던 아주 힘들었던 시기의 경험이 수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의 일생을 기록하거나 또는 공자의 일생을 증언하는 여러 텍스트, 고전 텍스트 속에서도 이것을 특별히 진체절양 이렇게 표현해요. 절양. 진체절양 그러면 진나라,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끊어졌다, 이런 뜻인데, 이때 한 거의 일주일, 하여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자 일행들이 오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해서 거의 정말 그냥 아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들어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자공이 공자에게 항의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다른 텍스트에서는 안연이 공자 몰래 밥을 먹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공자가 안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정도로 공자에게는 제일 정말 어려웠던 시기 중에 대표적인 시기 중에 하나 이 진체사입니다. 그래서 진체사에서 나를 따르던 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를 같이 겪은 사람에 대한 애정, 또 추억, 이런 것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같이 고생했던 제자들이 개불급 문야 이러다 모두 문에 미치지 않았도다. 이 말은 지금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내 문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있는 내 문에서 어른거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수레하기를, 그리고 열거하기를 덕행의 방면에서는 안연과 민자건과 연배구와 중궁이었다. 언어에는 제야 자공이다. 정사에는 염류 계로다. 문학에는 자유자하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진체 사이에서 이 10사람이 정말 따라다녔나? 라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문장의 맥락을 봐도 이 진체 사이에 나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내 문화에 없다라고 하는 수레한 시기와 이 내 제자들 사이의 어떤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조금 애매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 말이 덕행과 언어와 정사와 문학을 가지고 이제 진체 사이에 나를 따르던 자로 바로 결부시키는 이런 문장 구성이 조금 텍스트상으로 약간의 이제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요게 여기서 요 제자의 제자, 대표적인 10명 제자를 열거하면서 4가지 카테고리로 묶었다는 거. 요거 이제 그걸 주석에 보면 공문사과라고 돼. 사과. 그 다음에 십철 이렇게 말하죠. 사과, 십철 이렇게도 하고 공문사과라고도 하고, 공문사과 그러면 덕행, 언어, 정사, 문학 이렇게 말하고, 그 덕행, 언어, 정사, 문학이라는 4가지 과목에 특출했던 제자들 10명을 십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 제아가 굉장히 논어에서는 한 번도 공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왜 언어에 이제 배당했을까? 실제로 우리가 논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자체는 어록집으로서 아주 극히 제한된 공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아가 공자에게 이렇게 많은 약간 험한 말로 구사리 뭐라 그러지? 약간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게 논어에 담겨 있는 텍스트 상이 아주 극히 정말 창해의 일속같이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공자와 제아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선후배 관계를 맺을 때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관계가 나쁜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부딪히는 사람 사이에 싸우면서 정이 붙기도 하고 미운정 고운정 붙듯이. 그리고 제가 제자를 길러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부 모임에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의문을 많이 품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아의 경우는 공자에게 이런 어떤
말하자면 토론에서 굉장히 공자에게 대들고 따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로도 무슨 마찬가지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공자의 제자를 10철, 72현, 그 다음에 72현, 삼천문도 이렇게 흔히 말하죠. 네. 그래서 공자 문화를 이제 공자가 교육자로서 공자 문화를 이야기할 때 늘 흔히 사마천의 그 사기나 이런 데서 이제 따와가지고 10철, 72현, 그 다음에 삼천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통육례자가 72인이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에게서 학습을 한 사람이 최소한 학습을 한 가지라도 마스터했던 사람이 72명이었다. 그리고 공자에게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았던 사람은 3,000명이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자에 대해서 평하는 이제 교육자로서 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덧붙일 만한 건 덕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덕스러운 행동인데 왜 이게 공자 문화에서 교육이 중요한 주제로 삼았나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내세웠나 하는 것은 옛날에는 학문을 한다는 것이 한 사회에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분야였죠. 중요한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한 사회를 주도해 나갈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기감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덕행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덕. 덕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덕이라고 하는 말을 약간 그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덕이라는 말과 굉장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덕을 우리가 우리 맥락에서 이해할 때 제일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말은 영향력 같은 거예요. 긍정적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이 아니고 긍정적 영향력. 그런 영향력,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줘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게 말하자면 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뭐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삶의 어떤 터전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두루뭉술하게 덕이라고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덕행이라는 걸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한 사회를 주도해가는 그런 인물로서 그 사람이 가진 여러 자질 가운데 긍정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덕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왜 들어가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이제 춘추 시대가 되면서 이미 많은 정권, 지방 권력체들끼리 각축을 많이 벌이고 또 서로 이렇게 교섭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과 갈등이 많이 생겨나죠. 그 갈등을 조정하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 외교적 수단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갈등을 조정하거나 또는 여러 지역 서로 이렇게 문화와 관습이 다른 사람들의 서로 중재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게 이제 언어적인 기능입니다. 이 언어적인 영향은 고대 동아시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고대 히랍 같은 경우 히랍에서도 웅변술, 변론술, 수사학 이런 게 발달하죠. 그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걸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가 이제 사회의 자기 정치적 견해나 자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하고 그랬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동양 사회에서는 특히 중국의 고대 중국에서는 춘추라고 하는 그런 여러 어떤 지방에서 형성된 여러 세력들이 통합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통합해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투쟁과 경쟁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럼 또 한 권력체 내에도 권력 투쟁이, 상호 투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을 이제 차츰차츰 맞이하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대선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사나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볼 때 보세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 언어라는 기술로 이제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하 자공 언어이고, 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정적인 역량 같은 것이죠. 특히. 자, 문학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문학인 리터러처. 근데 이걸 왜 문학이라고 했는지 참, 리터러처. 이걸 왜 문학이라고 했는지 조금 애매하죠. 사실 우리가 음악을 음악학, 또 미술을 미술학,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시나 소설을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문학이라는 학이라는 말로 붙이기 애매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정신적이고 지적인 교양과 의식을 성장하는 중요한 것이긴 한데, 문제는 시와 소설과 수필과 희곡과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을 때 왜 문학이라고 했을까? 애매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학은 문헌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문헌에 대한. 옛날에는 문헌이 참 접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전승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문헌들을 어쨌든 간에 국가 공식 기록으로서 또는 기관에서 생산하는 문헌들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전승이 끊어지거나 해서 문헌 텍스트는 있는데 그 내용을 숙지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컴퓨터나 여러 기기를 통해서 또는 학습,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주 낯선 언어라도 그걸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 텍스트의 애매한 글자에 대한 이해를, 그 텍스트를 무리 없이 읽을 수만 있어서 엄청난 영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학자들의 일화에도 보면 그런 예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율곡 선생이 어릴 때 서당에 갔을 때, 시골 서당 훈장이 끊어 읽는 방식이 잘못되어가지고, 율곡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곡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언어적으로 맞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예가, 정확하게 훈장이라고 해서, 저도 가끔 잘 못 읽지만, 훈장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읽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그런 제자들이 그걸 잘못하는 걸 지적한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잘못 끊어 읽어가지고 이상하거나 엉뚱한 식으로 해석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학자들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정, 이걸 상징적인 우정 중에 하나를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은 예를 들기도 하죠. 한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단 칠정을 주제로 주고받은 편지만 따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 사이에 사단 칠정 논쟁만 한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일상의 편지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학문적인 편지 가운데 심지어는 어떤 편지까지 있냐면 한유나 유정원 같은 이런 이제 유명한 당대의 시인이나 또는 중국의 그래도 주자학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깊이 어느 정도 연구를 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연구하는 게. 그러면 얘기라든가 또는 시라든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문으로 쓰여진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참 애매하거나 요즘 사전이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그때도 사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잘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말에 글자의 의미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글도 읽어보고 그런 글자가 쓰여 있는 다른 맥락도 읽어보고 해서 이 글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려줘도 엄청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틈나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물론 언어 본능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언어 본능. 이거는 이제 촘스키나 이쪽 사람들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아주 주도적 언어 이런 쪽에서 말하는 거기서 나온 그 계열에서 나온 책으로 얘기하죠. 언어 본능. 요것도 좀 재밌지만 요거 이제 제목이 길어서 그냥 불러드릴게요.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런 제목이에요. 잠들면 안 돼. 잠들지 마, 든가.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거기 뱀이 있어는 확실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아마존에 있는 아주 원시적인 부족에 들어가서 원래는 기독교, 개신교, 포교를 하러 들어갔던 선교사가 원래 언어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가가지고 선교의 최종 목적은 최종 결과는 그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어를 번역하려면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존 부족에 거의 안 된 알려진 언어는 거의 다 번역을 했는데 여기가 아직 안 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부족 사람들과 수십 년 같이 살면서 그 언어를 습득해가 배워가지고 이제 성서를 번역하려고 했는데 그만 포기하고 심지어 기독교 종교도 잃어버리고 아니 버려버리고 그 언어였던 그 언어는 다른 지구상의 어떤 알려진 언어와도 다른 맥락으로 형성됐더라. 그래가지고 보통 촘스키를 대표로 하는 현대 주류 언어학의 이론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그런 겁니다. 되게 읽을 만한 책이에요. 여기서 뭐 문학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격가지로 나갔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리터러처의 개념이 아니고 문헌에 대한 문헌. 자, 일단 정리할게요. 자활, 종아, 진체자이, 기, 불급, 문야, 이로다. 덕행엔, 안연, 민작은, 염, 배구, 중궁이요. 언어엔, 제야, 자궁이요. 정사엔, 염류, 계로이요. 문학엔, 자유, 자하이니라. 이렇게 됐죠. 자, 다음이 이제 또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안연 관련된 이제 말하자면 텍스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공자와 안회 또는 안연 사이에 말하자면 사제의 정의가 이렇게 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도 사제 간의 정의가 굉장히 깊었던 걸로 되게 아름다운 그런 사제의 전형처럼 되어 있지만 이 동양에서는 바로 공자와 안회 사이가 안연 사이가 굉장히 또 이런 아름다운 사제의 어떤 상징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한 수례입니다. 이제 공자가 안연에 대한 수례를 하는 것이죠. 자이왈 회야난 비조화자야 이로다. 어오언의 무소불렬 이오녀. 자이왈 회야난 비조화자야 이로다. 어오언의 무소불렬 이오녀. 회 비조화자 이게 문장이에요. 독립된 회는 비조화자, 회는 비, 뭐뭐가 아니다. 이 시와 비는 한문 논어에 나오는 시 또는 비 또는 유, 무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뭐가 이다, 뭐뭐 아니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없다. 이런 같은 형태로. 계사는 사실상 이다, 아니다가 주로 주 계사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시와 비는 각각 이다, 긍정과 부정의 계사로 쓰입니다. 그럼 비는 여기는 아니다죠. 말하자면 영어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is not, was not 같은 형태예요. 비가. 그러면 조화자는 이제 목적어 동사 구를 이루고 있죠. 조라는 동사와 아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조아. 나를 돕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문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로 목적어 구조를 많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휘로 구성할 때 구문을 구성할 때 동사 목적어 구조로 많이 하죠. 그러면 나를 돕다 이런 뜻이 되죠. 나를 돕다. 그런데 자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서 자라고 하는. 그럼 실제로 이 자가 더 상위에 위에 항이 되죠. 상위항, 하위항, 뭐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학에서. 그러니까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좋아. 그러니까
비 무슨 자 이런 말이에요. 회, 비, 자. 회, 비, 자. 이렇게 된 거죠. 요 안에 조아거든. 회는 뭐뭐이다. 뭐뭐한 자가 아니다.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자, 그럼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조아자 뭐뭐가 아니다. 이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보호 역할을 하죠. 보호죠. 우리말에도. 그러면 회야 비조아자야 이렇게 이름 뒤에 보통 야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름 뒤에 야가 붙어가지고 어쨌든 한문이 특히 고유명사, 언어, 이름, 사람 이름이라든가 고유명사가 대체로 한음절어가 되게 많고 고대에 갈수록 이제 근대에 내려올수록 이제 복합적으로 어휘가 형성되지만 고대에 갈수록 대체로 한음절어가 더 많이 우세하죠. 그럼 이름을 한음절어 할 경우에 뭔가 좀 긴장스럽기도 하고 또 오해의 여지도 많고 동음이의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야라고 하는 걸 붙여줘가지고 이름이라는 걸 표시하는 예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회야, 회는 사실상 회야 우리말의 야는 혹격조사라고 하죠. 부르는 데 쓰이는 누구야, 토끼야, 거부가 할 때는 야는 혹격조사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혹격조사가 아니고 사람 이름 뒤에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붙인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간투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붙이는 정확하게는 제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이름 뒤에 붙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조아자야 이러다 해서 야는 여기는 문장 끝에 단정하거나 또는 문장을 끝맺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하는 야를 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 조아자가 아닌지, 나를 돕는 자가 아닌지에 대한 또 부연 설명으로서 부가 하는 문장을 덧붙여가지고 부연 설명하고 있죠. 어오언 무소불열. 어오언은 내 말에 대하여, 내가 하는 말에 이런 말이고, 무소불열의 주어는 역시 회지요. 회는 무소불열했다. 자, 무소불열에서 무가 이제 수로로서 있다 없다죠. 이 열자는 여기 설자가 아니고 여기는 열의 의미죠. 자, 그러면 열하지 않는 없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불열하는, 그러니까 열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다.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보통 이렇게 무와 불처럼 이것도 부정어고 이것도 부정어죠. 이렇게 부정어가 두 개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긍정 의미를 담고 있죠. 형식 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특히 강한 긍정이다. 이런 식으로 형식 논리학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모든 걸 다 기뻐했다. 내가 말하는 건 다 기뻐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제자가 더 좋은 제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학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어떤 행위, 이 퍼포먼스,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건 교학상장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학상장.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서로 상승해, 서로를 길러주고, 서로를 진보시켜, 서로를 성장시켜주고, 뭐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라면 결국은 제자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또 의문을 제기하고, 그걸 또 더 설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설명을 잘 해주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심층의 밑바닥 속에 깔아앉아 있던 의식도 끄집어 자기도 모르게 여러 유기적으로 맥락이
되어가지고 살아납니다. 설명하다 보면 내가 미처 평소에 늘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는 안 나타나던 것이, 안 드러나던 것이 설명하는 과정 중에 정말 잘, 요즘 들어서 제가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논어나 명자 읽을 때, 설명할 때 나도 모르게 옛날에 막 이걸 공부할 때 생각했던 것이나 이 공부하기 위해 다른 읽었던 참고된 학습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읽었던 것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더 좋은 설명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요즘 가끔씩 하는데, 그것처럼 이 공자가 이렇게 말한 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은 안회하고는 대화를 하면 내가 도무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반론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해야만 내가 좀 더 설명해 주겠건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나쁜 놈이다, 나한테 별 쓸모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만큼 안연을 아끼는 말이긴 해요, 사실상은. 그러나 이것을 수사적으로 레토릭, 수사적으로 안연이한테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안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제자, 어떤 의미에서 좋은 제자는 선생하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서 선생으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하고 서로 자극을 주는 제자가 좋은 제자이지만, 공자와 안연의 경우에는 공자가 안연을 굉장히 신뢰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읽고, 자왈 회야는 비조화자야 이로다. 어오언의 무소불열 이윤.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제가 급하게 와서 옷도 안 벗고 모자도 쓰고 했더니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양해도 안 구하고 편하게 했습니다. 자, 좀 자리가 이제 또 훨씬 더 빛나죠. 자왈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 불간 어기 부모 곤제지언 이로다. 자이왈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 불간 어기 부모 곤제지언 이로다. 자이 가라샤대 효하다 민자건이여 사람이 그 부모와 곤제의 말에 간치 못하노다. 효제에서 제는 역시 여러 번 우리가 나왔듯이 제는 어떤 감탄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형용사나 특히 형용사 같은 것 뒤에 제가 붙으면 그래서 감탄사로 만들어주죠. 그 내용을 효하도다, 효스럽도다, 효성스럽도다 뭐 이런 뜻이죠. 쾌제, 통제, 애제, 비제, 희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석제 하여튼 감정을 나타내는 또는 뭔가를 상태를 설명하는 이런 동사나 형용사 뒤에 제가 붙으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민자건이요. 그러면 효제 민자건, 민자건은 효성스럽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감탄형 문장, 감탄문인데 조치가 일어났죠. 네, 보통 우리가 수사적으로 어떤 언어라도 수사적으로 보통 강조하고 싶은 걸 앞에 내는 경향이 있어요. 두드러지게 보여야 되니까. 아니면 아주 뒤에 보내거나. 우리말은 중요한 게 뒤에 오는 경우가 들어있지만 수사적으로는 대부분 중요하거나 강조할 건 앞에 내죠. 네. 그래서 효제 이렇게 앞에. 민자건은 효성스럽다. 이게 평서문이라면 효성스럽도다 민자건은 이렇게 도치를 시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구절에 인불간 부모 곤제지언. 인불간 사람은 간하지 않는다, 간하지 못한다. 이 불은 원래는 동사를 부정해서 않는다라는 의미지만 가끔 가다 가능성에 대한 부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불간이라는 말은 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간자죠. 사이 간이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 중간을 사이잖아요. 사이. 그래서 개입되거나 또는 그럼 사이에 뭔가가 개입되면 그 원래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틈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간이 들어가면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첩, 간첩, 스파이. 그래서 또 간섭, 간섭. 남자들이 여자들도 물론 그러겠지만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딱 서울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 당구예요, 당구. 당구장에 가서 당구 배우러 가면 술 먹고 막 담배 꼬나 물고 당구 약간 대표적으로 놀아요, 그때는. 근데 당구 칠 때 이렇게 끼어드는 거를 일본말로 겐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불간 이 말은 사람이 끼어들어서 틈을 벌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모, 곤재지, 이렇기 때문에 언으로 말로서 틈을 벌려놓는 거니까 이걸 헐뜯는다.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헐뜯다 또는 우리말로 하면 토를 달다. 이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헐뜯다라고 하면 좀 막 부정적으로 남을 나쁜 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부모 곤재가 민자간의 부모 곤재가 민자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토를 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틈을 벌릴 수 없다. 그럼 그 말과 내용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의 말로서 틈을 벌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죠. 틀림없다 그 말이죠. 부모 곤재의 말이. 그럼 여기서 민자건에 대해서 그 민자건의 부모 형제가 말한 내용은 뭐겠어요? 민자건은 효성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림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석은 또 그럴듯하게 그 어떤 사람을 제일 잘 알아보는 건 부모 형제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가? 약간 의문이 들지.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들이 나빠서 이건 우리 애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고는 맞이, 맛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 원래 이 고는 많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많다. 그래서 곤충 이렇게 쓰죠. 네, 곤충은 파충류나 양서류보다 더 진화상으로 더 밑에 있는 건가? 곤충이. 그렇죠?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조류 이런 게 있지만 곤충은 그보다 더 진화상에서 아래 단계에 더 먼저 있는. 이 곤충은 대부분 절지동물, 그러니까 다리에 마디가 있는 동물에 속하고 곤충이. 그래서 곤충의 정의는 대체로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고 두 쌍 또는 한 쌍에 더듬이가 있고 또 두 쌍에 날개가 있고 가슴에 세 쌍에 다리가 있고 그게 곤충이에요.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에요. 거미는 다리가 네 쌍이야. 그래가지고 곤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는 그래서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용어 중에도 곤손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거는 손자에 쭉 내려가다 보면 곤손이라고 하는 게 곤손은 굉장히 많다. 이 곤손보다 더 밑에는 운손이라고 해가지고 구름처럼 많다. 운손. 한 8천, 내 밑에 8대쯤 내려가면 운손이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위에가 곤손 이렇게 말해요. 잉손, 곤손, 운손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이렇게 내려가다 잉손, 곤손, 잉손, 운손 이렇게 내려가요. 잉손, 곤손, 운손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8대까지 운손이라는 말은 8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곤이라고 하는 건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여기서 곤은 맞지. 그럼 곤재 그러면 형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민자간의 부모 형제가 그 기가 나왔죠.
기라고 하는 건 지시사죠. 예, 기 부모 형제. 그러니까 그 부모 형제, 민자건의 부모 형제 이런 거 의미죠. 그럼 민자건의 부모 형제가 하는 말에 대하여 사람들은 토를 달 수 없다. 그만큼 민자건은 효성스럽다. 예, 민자건에 대해서 부모 형제가 쟤는 참 효성스러워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효성스럽겠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입니다. 자, 자의왈 효제라 민자건이여 인 불간어 기 부모 곤제지언 이로다. 혹시 여러분의 책에 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작게 거성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텍스트에 간 옆에 거성 이런 거 없어요? 없네요. 없죠. 예, 여기 어떤 다른 논어 판본에 보면, 논어의 책에 보면, 거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성을 읽으면 뜻이 이렇게 틈을 벌리다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명사로 쓰이면, 다른 성조로 쓰이면 명사처럼 돼가지고 사이 이런 뜻이 돼요. 사이. 여기서 거성을 읽으면 틈을 벌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남용이 삼복 백규 이언을 공자의 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남용이 삼복 백규 이언을 공자의 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자, 남용이 백규를 3번 복하거늘 공자의 기형제자로서 처하시다. 자, 요거는 조금 설명합니다. 앞에 우리가 공야장이라고 하는 논어의 그 4권인가? 거기 보면 공야장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요 구절이 관련된 구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야장은, 가처야로다. 수, 제, 누설지 중이나 비기죄야라 하시고, 기자로 처지하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공야장은 비록 죄수에 머물러 있지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하고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 이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궁괄에 대해서, 이 남궁괄이 남용이에요. 남용. 이제 다 이 노나라 공족의 후예고, 남궁에 거주해가지고 남궁이라고 하는 이제 성 비슷한 걸 얻게 되죠. 그래서 남궁괄이라고도 하고, 남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용이죠. 자. 남용이 삼복 백규, 백규를 3번 반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3은 수사로서 부사처럼 쓰였죠. 3차례 3번 이렇게 부사어로 쓰였죠. 복이 여기서 동사로서 반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돼요. 이게 부로 읽히면 보통 부로 읽히면 다시라고 하는 부사로 쓰이죠. 부활, resurrection. 톨스토이의 그 대표적 장편소설 부활, 부흥. 근데 여기 복으로 읽으면 동사로서 회복하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백규라고 하는 것은 거기 주석에 보면 시, 대야, 억지편, 왈,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이나 로대, 사언지점은 불가위야라 하는 말. 요게 백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경, 대야, 억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시경에 보면 대야라는 뭐라고 할까? 장르가 있고 그 대야라는 장르 안에 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억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 중에 노랫말 중에 요 구절이 있어요. 백규지점 상가마야 사언지점 불가위야 요런 구절이 있다. 요게 억이라고 하는 데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백규라고 하는 거는 규라고 하는 건 홀규, 이런, 이제 홀규, 홀, 또는 옥 이름인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다듬은 걸 규라고 그랬어요. 규. 그래서 이 규는 나중에, 공족, 그러니까 관리들, 고대 중국 사회의 중요한 관리들이 자기 신분을 표시하는 표시물로 가지고 다니는 걸 규라고 그랬죠. 이 규 가운데도 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규라고 하는 거는 아마 백옥으로 된 규일 거예요. 백옥으로 된 홀 같은 거. 그걸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백규의 점, 요거는 옥의 티를 점이라고 합니다.
요거 발음이 점이죠, 발음이. 그 다음에 요거는 옥이죠. 그래서 옥과 관련된 어휘가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휘가 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 고대 문화의 옥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그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랍 지역에는 뭐 낙타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 뭐 몽골에는 말에 대한 어휘가 많다. 뭐 에스키모의 눈에 대한 어휘가 많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와도 그리고 중국 문화를 좀 친족에 대한 호칭이 되게 복잡하죠. 이런 것들은 그것이 문화적으로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문화적 연관성이 강하다. 이런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중국 언어에서도 어쨌든 물론 뭐 다양한 그 벌레 또 그다음에 이제 광물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긴 하지만, 특히 옥에 관한 용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옥이 중국 고대 사회에서 문화적 연관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옥은 그 단단하지는 않아요. 옥이. 그 모스 경도계가 이제 그 광물질의 어떤 그 강도를 나타내는, 딱딱하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최고 단단하다고 하고, 활석 뭐 이런 게 되게 연한 무른 걸로 되어 있는데, 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겠죠. 윤택하면서 또 약간 반투명하면서. 자, 그래서 옥을 굉장히 중국 문화에서는 이제 강조는, 이거 옥이 영어로 제이드잖아요, 제이드. 그래서 중국은 옥의 왕국이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옥이 중국에서는 귀한. 이 옥 중에도 특히 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름은 연성벽이라는 거죠. 연성벽. 여기도 옥이 들어가죠. 연성벽. 연성벽은 요즘 말로 하면 키 몇 개 정도 줘야 살 수 있는 벽. 벽은 이제 네모나고 가운데 둥글게 했거나 뭐 이렇게 이제 옥을 조각을 하는 모양에 따라 벽이라고 하는데, 연성벽이라고 하면 푸른색이 나고, 이 연성벽이라고 하면 성 몇 개를 이제 합쳐서 줘야 구할 수 있는 벽,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귀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시시콜콜하게 그만하고, 삼복백규라는 그 시의 내용이, 관련된 시의 내용이, 백규에 이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흠이 나 있는 티는 상가마야. 상은 부사어로서 오히려 또는 아직도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오히려 또는 아직도 뭐 이런 뜻이에요. 또는 동사로 쓰이면 숭상하다라는 뜻도 있죠. 예, 숭상하다. 그래서 그 상무대 있잖아, 상무대. 상무대 요즘 장성으로 갔나? 뭐 한평으로 갔나? 아무튼 갔는데, 여기 지금도 저쪽에 상무지구 있잖아요. 광주에. 무각사라는 데도 있고. 그 상무대 맞죠? 예, 체육부대, 국군 체육부대를 상무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상은 여기서는 숭상하다 그런 의미죠. 상상, 높이다, 숭상하다. 근데 여기서 부사로 쓰이면 오히려 또는 아직도. 그럼 상가 마야라는 말은 가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마는 갈다라는 뜻이죠. 갈다. 이 갈다라는 것도 요 글자도 보면, 요 밑에 요 글자 이렇게 합쳐졌죠. 요거는 삼배마. 요거는 돌석. 배를 짜는 섬유식물인 삼의 이름이 마였어요. 근데 요 삼과 깨와 들깨, 지금 말한 들깨, 깨 종류와 삼이 모양새가 비슷해가지고, 깨를 지마라고 합니다. 지마. 참깨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들깨는 임이라고 하고, 참깨는 지마라고, 지마. 자, 근데 여기서 이 마라는 발음을 따오고 돌 석자를 붙여가지고 그는 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숫돌로 가는 거, 그걸 마라고 하죠. 연마, 마멸, 이렇게. 마련, 이런 게 다 이제 이 마자가 들어갑니다.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마무. 남이 장군이 이 시의 난을 평정하고 지은 유명한 시가 있죠. 백두산석 마도진.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다 없애고, 두만강수 음마무.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없어진다. 이렇게 아주 장부에 그걸 호기롭게 표현했던 시가 있죠. 자, 사언지점. 이 말의 점은, 티는, 내 말의 티는 불가위야.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말을 한번 잘못 내뱉으면 그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 옥의 티는 내가 갈아 없앨 수 있는데 그 말의 티는 갈아낼 수 없다.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남궁괄, 남용의 이가 어느 날 이렇게 100교를 3번 반복하는 걸 보고서 공자가 이 사람은 말 조심을 하고 자기를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라구나 하고 이 남용의 인간됨에 인정하고서 공자께서 이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이기형지자로 처지하시다. 처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 구문을 만들어주는 게 이하고 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역시 동사, 목적어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동사. 그러면 그 형의 딸을 가지고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자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남자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아들 자를 썼지만 여기서는 자식이라는 의미죠. 자녀, 합쳐서. 대표명사 이렇게 말하죠. 대표명사. 예를 들어서 라틴 로망스 계열 언어들 있죠. 그러니까 뭐 불어라든가 이탈리아어, 에스파니아어 뭐 이런 언어, 또 독일어도 좀 그러긴 한데 명사에 성이 있는 언어들. 영어는 없어요. 같은 인도 유럽에 속하면서도. 그래서 영어는 좀 성스럽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뭐 우스개 말이에요. 근데 성이 있는 단어의 명사에도 대표를 나타낼 때 남성형을 쓰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기형지자 그러면 그 형의 자식, 여기서 구체적으로 형의 딸을 써서 그를 아내 삼아주다. 여기 처는 아내 삼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의 의미가. 그러면 그의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아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남용을 가리켰겠죠. 남용을 남용에게 아내 삼아주다. 약간 여기서는 그런 직접 목적어라기보다도 간접 목적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아주다. 그에게 아내로 삼아주다. 이렇게. 자, 조금 복잡하지요. 그러나 의미는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겠죠. 자, 네. 그렇죠. 예, 이거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꼭 3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주, 또는 여러 번, 이런 의미예요. 그게 정확하죠. 어떻게 어느 날 꼭 3번 딱 읽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 논어를 비롯해서 고대 이제 텍스트에서 수적인 어떤 반복되는 수를 나타내는 수사가 나올 때, 그걸 액면 그대로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상당한 그런 그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는 여러 번 이런 뜻입니다. 자주 여러 번. 또 특히 어떤 언어 문화권에서도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수비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삼세판, 삼신할미, 하여튼 셋이라야 뭔가 한 매듭이 지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3인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3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 말인데,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은 세 사람이 말을 하면 호랑이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한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안 믿어. 두 번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해도 안 믿어. 근데 세 번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3인성어인데,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문화 심리적으로도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성 또는 완성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3이 수적으로 완성되는 첫 번째 숫자가 3이라고 그래요. 수로서 성립하는 수라는 의미로 볼 때 3이 처음으로 완성된 숫자 형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3위일체, 하여튼 3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문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수관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했다 하는 것도 꼭 3차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개강자, 이 문, 제자, 숙, 위, 호학, 인이 있고, 공자의 대왈, 유, 안해자, 이, 호학하더니, 불행, 단명사의라, 금야즉, 무하니라. 이거는 무 또는 망, 이렇게 무로 읽어도 됩니다. 읽기도 합니다. 개강자의 문, 제자, 숙, 위, 호학, 인이 있고, 공자의 대왈, 유, 안해자의 호학하더니, 불행, 단명사의라, 금야즉, 무하니라. 개강자 무자오되 제자의 뉘학을 호하나니 있고 공자의 대하여 가라사대 안해라 하리 있어 학을 호하더니 행치 못하여 명이 단하여 죽은지라 이제는 없으니라. 자, 개강자. 개강자는 개시 클랜, 혈족, 개 클랜, 리니지, 클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노나라를 구성하는 패밀리 중에, 유력 패밀리 중에 하나고, 노나라의 제후의 혈통의 에서 갈라져 나온 패밀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맹시, 숙시, 계시가 있는데 원래 백중숙계로 나가니까 근데 이 가운데 백시는 아마 노나라의 어떤 그런 제후의 계통을 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중시가 이제 다른 패밀리 중에는 제일 처음이라 가지고 그걸 맹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시, 숙시, 계시가 노나라 여러 패밀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패밀리로 중시, 숙시, 계시 또는 중손, 숙손, 계손 이렇게도 말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건 후손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이 가운데 계라고 하는 패밀리의 당주, 오야붕 이게 계강자예요. 그리고 강은 시호기 때문에 죽은 뒤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공자 당시의 기록이 아니고 공자와 계강자 당시의 기록이 아니고 계강자 죽고 난 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쨌든 이 계아무개가 죽고 나서 시호가 강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계강자라고 불렀고 그 사람과 공자가 나눈 대화를 여전히 논어에서는 계강자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강자는 어쨌든 간에 대부죠. 대부. 이 대부는 패밀리 막 나오고 하니까 누굽니까? 영화 대부 생각나죠? Godfather. Godfather. 말론 브랜도 나왔던, 알파치노 나오고. 그 대부하고 발음은 똑같지만, 이 대부는 말하자면, 패밀리를 소유한 당주를 대부라고 불렀죠. 그러면 공자는 사의 신분에 속한다고 보지요, 흔히. 그러면 대부 격으로 취급 받기는 가끔 했는 것 같긴 한데 논어의 다른 기록에 보면 대부급으로 대우를 받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든 대부든 아무튼 간에 공자는 계강자보다 신분상으로는 좀 낮죠. 그래서 여기는 공자 대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비평의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지표가 되는 주목할 만한 그런 사인입니다. 사인.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는 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계강자가 물었어요. 그리고 공자가 대답했어요. 요 두 가지 문답체죠. 여기는 제자, 숙위호학. 제자는 주제어죠. 제자. 제자라고 하는 토픽.
그 다음에 숙위호학에서 숙위호학, 숙위호학. 이렇게 일단 문장 구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거는 의문 대명사죠. 누가. 의문 대명사가 주어 역할에서 누가. 위는 뭐뭐를 하다라는 이제 행위 동사고, 호학도 이것도 물론 그 호와 학이 역시 목적어 동사 구조지만 어쨌든 동사구를 이루어 가지고 목적어 구가 됐어요. 목적어 역할을. 학문을 좋아하다. 누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 우리말로 누가 학문을 좋아했습니까? 제자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했습니까? 누가 배우기를 좋아했습니까? 이번에. 근데 공자가 대답했죠. 안회자. 이게 아주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전형적으로 그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무개. 자. 그러면 이 유가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어떤 안회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유라고 하는 동사 형태이긴 하죠. 그걸 내세워 가지고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불특정한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안회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여기는 사람 이름이니까 영어로 그 부정관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게 일반 명사라면 부정관사로 소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농부, 유일농부, 석자 유일농부 이렇게 했다면 석자 유일농부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치면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rmer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a farmer, 유농부하면. 근데 유가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만 동시에 어떤 이런 맥락을 역시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불특정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죠. 안회자, 안회라는 자가 있어서 어떤 안회라는 자가 호학, 배움을 좋아했다. 자, 그 다음 불행 단명사의 불행과 단명은 이제 언어상으로 보면 행치 못하다, 명이 짧다 해가지고 마치 두 개의 병렬 형태처럼 연결됐죠. 그런데 우리 현대에서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사 취급을 하죠. 불행하게도, 불행히도. 그러나 옛날에는 이것을 각각 병렬 구조처럼 봐가지고 행치 못하다, 행치 않다, 다행스럽지 않다, 우리가 요즘 요게 말 그대로 하나의 수거로 굳어가지고 불행하다가 돼버렸죠. 그러나 불행하다라는 말 자체는 행하지 않다, 다행하지 않다, 행운스럽지 않다. 원래 다행 이렇게 했지만 행은 다행이야, 다행. 뭐가 이상하죠. 이게 행하다라는 말이 불행은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한 음절어가 굉장히 불안한 언어 구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행하다라는 말은 잘 되지만 행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하다라고 써버려가지고 다행행 됐지만 다행행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미 행이 많다 이런 의미죠. 좀 이상하죠. 우리 언어가 이런 게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행치 못하다. 단명은 명이 짧다. 역시 사의는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세 토막의 정보가 지금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고 단명하고 그래서 죽었다. 결과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요 안내자 호학 요건 한 서술이죠. 안내라는 자가 학문을 좋아했다. 근데 그 안내라는 자가 불행이 단명해서 죽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정보예요. 그 다음에 금야적 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정보인데 이것은 지금에는 그럼 금야의 야는 그 시간사 금 뒤에 야가 붙었죠. 시간을 나타내는 금 뒤에 야가 붙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어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시간사에 야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허사로 끼워 넣는 경우도 있고, 자리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약간 어조나 어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어디 부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그러세요. 몇 쪽입니까? 네? 잠깐만요. 210쪽입니다. 210쪽이에요? 예. 이거 진짜 하시지. 여기 표시가 207쪽부터 나가가 210. 네. 예. 아이고,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금야, 즉이라고 하는 건 역시 또, 말하자면, 지금이라면 같은 형태로, 단서를 달거나, 또는 이제, 제한을 두거나, 뭐 한정하거나, 뭐 이런 맥락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면, 이렇게, 지금에는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요거는 이제 원래 글자는 망이죠. 근데 이 무라는 의미로 읽어서 무로 발음하기도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망은 원래 죽다, 없다. 이 망이라는 원래 글자는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죠. 그래서 없다. 지금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공자가 안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는 걸 우리 여기서도 엿볼 수 있죠. 안회는 공자 생각에는 자기 제자 중에는 안회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안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강렬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담론 대화 자체는 공자 만년이에요. 안회가 공자 만년, 아주 공자가 중년이 죽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늙음하게 와서 안년이 죽고 자로가 죽고 뭐 아들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공자가 만년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읽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길강자의 문, 제자, 숙위호학인이 있고 공자의 대활, 유안회자의 호학하더니 불행단명사의라. 금야 즉 무하니라.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안연에 대한 수례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지금 계속 이어지는 쭉 이어지면서 계속 4개, 5개, 지금까지 읽은 거 합쳐가지고 한 5개 문장이 전부 안회에 대한 수례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자가 어떤 위대한 스승이 자기의 장래를 촉망했던 그 제자의 그 제자에 대한 그리움을 굉장히 절절하게 토로한 아주 막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기록들입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는 우리 문화가 더 시차로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조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 문장만 가지고는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행간을 읽어보면 느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안연히 사큰을 알로이 청자지 거하야 이 위지 곽한데 자왈 제부재의 역 각언 기자야이니 리야이 사큰을 유관이 무곽훈이 오 불도행하야 이 위지 곽은 이 오이종 대부지후이라 불가도행야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안연히 사큰을 알로이 청자지 거하야 이 위지 곽한데 자이왈 제부재의 역각은 기자야이니 리야이 사큰을 유관이 무각훈이 오 불도행하야 이 위지 곽은
이 오종 대부지후이라 불가도행야이니라. 자, 안연히 주건을 알로이 자의 거를 청하야서 곽하야지이다 한데 자의 가라샤되 제하며 제치 못하며 또한 각각 그 자라 니를 것이니 그이니 니 이 주건을 관이 있고 곽을 없이 호니 내 도행하야서 곽을 하지 아니홈은 내 태우의 후에 종하논지라 가히 도행치 못함으로써니라. 좀 언어도 어렵고 한문 문장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안연히 요거는 상황 설명이죠. 안연히 죽었다. 안연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 설명입니다. 알로 청자지거. 알로는 안연의 아버지죠. 안연의 아버지. 이제 그 주석에는 알로는 연지부요 명은무유라 그랬죠. 무유. 소공자6세. 공자보다 6살 어리고. 여기서 글자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건 말미암을 유자의 의미로 썼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로. 이름이 유고 무유고 자가 로지요. 로. 자, 그럼 알로가 청자지거. 여기서 자는 공자를 가리키죠. 자지거, 그 공자의 수레를 청하야. 이 수레를 주십시오. 선생님의 수레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지곽, 이 위는 실질적으로 뭐뭐로 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 생략되고 뭐뭐로 삼다라는 의미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의 수레를 청하여서 그것으로서 곽을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으로서 곽을 만들겠다. 곽은 건널, 관은 실체를 넣는 그 속너를 관이라고 하고 여기에 겉널로 짠 것을 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레를 청하여 그것으로서 곽을 삼겠다. 하였어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왈 선생님이 말했죠. 제학은 부제학은 그 말이에요. 재능이 있건 재능이 없건 재주가 있건 재주가 없건 이 말이죠. 역학은 기자야. 역시 재주가 있건 재주가 없건 역시 각은 각각 그 말이죠. 저마다 제각기 제각각 기자야. 기자. 자기 아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야는 역시 문장에서 단정하거나 어쨌든 문장의 단락을 맺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재주가 있건 없건 저마다 역시 저마다 자기 자식에 대해 말한다. 근데 여기서 말한다는 우리말로 그냥 말한다는 말은 의미 맥락이 잘 안 살죠. 실질적으로 의미는 좋게 말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한다 또는 그 자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한다 뭐 이런 의미였죠. 꼭 좋게 말한다 해서 잘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긍정적으로 말한다 또는 자식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말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리야 리는 이제 잉어 리자인데 이거는 공자의 아들 이름이죠. 공자가 아들이 하나였고 딸이 하나 이상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야장을 사유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아들은 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리가 공자보다 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 리의 아들이 급. 그러니까 그다음에 리 그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 구는 공자, 논어가 공자의 주요 텍스트죠. 그 다음에 급은 요거는 이제 자산대 중용을
서술한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리는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좀 약간 존재감이 떨어진 아주, 그래서 산동 사람들은 리가 했다는 말로 아주 우스개도 막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네 아버지는 내 아버지만 못하고 아버지 아들은 내 아들만 못하다 뭐 이런 식 우스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공자는 논어, 자사, 공급은 중용, 자사는 중용. 요 두 개가 사설을 이루는 책이죠. 맹자와 대학과 함께 합쳐서. 대학은 자사는 급은 그 증자의 학맥을 이었다고 전설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설적으로. 그래서 증자는 대학이죠. 그 다음에 자사의 제자의 제자가 맹자라고 해요. 그래서 맹자, 중용, 대학, 론. 요게 이제 사설을 이루죠.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공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각은 기자야이니 재주가 있건 없건 역시 저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리야사, 이가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역시 이하는 사람 이름이 리니까 사람 이름 뒤에다가 야 붙여가 리야가 이가 죽었거든. 유관이무과 유관이무곽. 곽자 이렇게 써야 돼요. 곽. 성곽 있죠. 성. 나무 목자. 여기 글자 좀 이상하죠. 원래 이렇게 씁니다. 뒤에 요게 빠졌어요. 우리가 사람 이름이 성이 성곽 할 때 요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한 더 붙여가지고, 테두리 성곽. 이렇게 쓰기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동사죠. 관을 하고 곽을 하지 않았다. 관을 있게 하고 곽은 없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요 주어는 뭐 공자거나 또는 공자와 관련된 이제 장례를 실제 치르는 사람의 일반적인 어떤 주어가 지금 숨어 있죠. 주어가 없는 것처럼 숨어 있죠. 무주어라 그래서 주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영주어, 뭐 하여튼 이상하게 말하는데, 언어학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주어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주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관은 있고 곽은 없었다. 관을 있게 하고 곽은 없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은 짜주고 곽은 안 짜줬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왜 그랬냐? 수레가 굉장히 값이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수레와 관련된 여러 목재를 이용하면 아마 곽을 짜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안 했나 내가. 내 아들이 아무리 안년보다 못하고 흐리멍덩하고 멍청이하고 드미하게 보여도 내 아들도 맹 아깝다. 아들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니만 아들 죽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나도 아들 잃었다. 근데 내 아들이 네 아들보다 아무리 못하다 하더라도 역시 나도 내 아들 안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관은 짜주고 곽은 안 짜줬다. 왜 그랬냐? 오불도행 이위지곽.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행을 하지 않고 도행을 하여서 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조금 문장이 다르죠. 도행하야 그것으로서 그를 위해 곽을 만들어줬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은 거기까지 다 걸려. 요 불은 도행 이위지 곽을 부정한 말이에요. 도행은, 이 도는 명사로 쓰이면 무리라는 뜻이죠. 무리, 동아리, 패거리, 무리, 문도. 그래도 disciples, apostles, 뭐 하여튼 어쨌든 제자들, 무리들, 뭐 이런 뜻이에요. 무리. 예. 뭐더라? 뭔도? 도가 많은데, 뭐 하는 도, 활빈도, 홍길동이,
말하자면 의적 활동할 때 자기들 물이 활빈도라 그래도 활빈도 이렇게 물이 도당이라고 쓰죠. 패거리를 짓는 걸 도 또는 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당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패거리 동아리를 짓는 걸 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사로 쓰이면 헛되이, 한갓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는다 하는 걸 무위도식 그러죠. 무위도식. 하는 것 없이 밥만 먹어. 무위도식. 그 다음에 남자들 군대 가면 맨손 체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른 그거 없이 손으로만 치료하는 도수치료 그런 거죠. 이렇게 도는 이제 한갓, 헛되이 뭐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섭 예를 들어 도섭 그러면 맨발로 건너는 거야. 배를 뭐 뗏목이나 뭐 이런 거 안 타고 강을 건널 때 맨발로 그냥 몸 그대로 걷는 걸 도섭이라 이런 식으로 또는 뭔가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한갓 헛되이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행이라는 말은 발로 걷는다 그런 뜻이 돼요. 내가 수레를 타지 않고 발로 걷는다. 그러면 도행, 발로 간다. 그럼 발로 가고서 곽을 삼아주지 않은 것은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 수레를 버리고 수레를 팔아가지고 내 아들 곽을 짜주면 나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끌고 다니는 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뭘 사줬어. 말하자면 곽을 짜준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왜? 이, 오, 종, 대부지후, 불가도행냐. 요게 이제 설명인데, 이가 그 뒤에 문장 전체를 지배해가지고 뭐뭐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가끔 가다 이 원인을 나타낼 때 소이라고 앞에 소를 하나 더 쓰기도 하죠, 소이. 여기서는 이만 썼죠.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 원인, 이런 걸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오, 종, 대부지후.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른다. 나는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른다. 이 말은 대부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관용차가 나한테 나온 거예요. 대부의 대우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주 막 그냥 뭐랄까 유력한 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대부는 아니지만 대부급의 대우를 받았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대부가 되려면 영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공자의 경우는 자기 가를 가진 흔적이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대우는 받아도 실질적으로 가를 소유한 것 같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튼 대부지후라는 말은 대부의 뒤를 따른다. 이 말은 대부급으로 대우받아가지고 대부들이 쭉 말하자면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를 행할 때 관용차를 타고 쭉 행진을 할 때 나도 제일 끄트머리에 그래도 대부의 어떤 그런 서열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도행 나는 맨발로 걸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의 자격은 반드시 대부는 수레를 타야 돼. 수레를 타고 운전수가 모는 마부가 수레꾼이 모는 수레를 타야만 국가의 위신이 서거든. 그 노나라의 어떤 제후에. 그러니까 수레를 팔 수가 없어요. 물론 내한테 주어진 거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걷고서 발로 걷고서 곽을 짜주지 못했던 것은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따르는지라 맨발로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가 거기까지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끝낼게요. 안연히 사건을 알로이 청자지거하야 이 위지곽한데 자왈 제부제의 역각은 기자야이니 리하이 사건을 유관이 무각호니 오 불도행하야 이 위지곽은 이 오종 대부지후이라 불가도행야이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지난번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전자우편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고
그렇게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고, 뭐, 또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3기 첫 시간인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